네, 국제법 네, 중간과제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법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제법의 발전 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 방법을 각각 정의하고 두 접근 방법의 역사적인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의 법원론에 두 접근 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그리고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이제 목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서론, 본론, 결론 형태의 목차를 반드시 써야 하고 이 본론 안에서는 두 접근 방법에 대한 정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 그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이걸 별도 목차로 나누어서 논하시오라고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ICJ 규정, 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의 조문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교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제 요 과제명을만 가지고 우리가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면 우선은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목차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국제법의 발전 과정을 큰 본론의 테두리로 만들 수가 있고 때로 또는 이거는 이제 각자가 자신 이제 각자의 언어로 쓰시면 되는데요. 국제법의 발전 과정 또는 국제법의 큰 흐름 뭐 이렇게 다양한 말로 요거를 꼭 굳이 국제법의 발전 과정이라고만 안 쓰셔도 되고요. 다른 말로도 쓰실 수 있고 요거는 과제명에 나와 있는 그 언어로 쓰시면 되고요.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게 그 접근 방법, 그리고 역사적인 전개 과정, 또 현대 국제법의 법원론의 어떠한 각각의 흐름이 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과제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으로 목차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 목차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법의 접근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주의가 무엇이고 법실증주의가 무엇인지 각각의 그 정의를 먼저 본론 첫 번째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자연법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연법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아마 법철학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우는 법철학 강의 4강에 그 자연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장이네요. 그 법철학 책 5장에 보시면 자연법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개관 부분에 그 자연법에 대한 개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법은 실정법에 앞서 또 법 제정 당국 또는 법 생활자들의 법 정립 행위와 독립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 규범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으로 예컨대 십계명이라든지 뭐 각자에게 그의 것을 또는 악을 패하고 선을 행하라 또는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 라는 황금률 등의 원칙이 자연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법은 신의 법칙, 우주 질서, 인간 봉선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실정법을 초월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자연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인간이 어떤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그게 아마 우주 질서, 자연 질서를 아마 자연법으로 이해했고요. 중세 시대 때는 신의 뜻이라든 신의 의지, 여기 신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신의 법칙이 인간이 따라야 하는 어떤 자연법적인 것, 그리고 근대 이후로는 어떤 이성,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든 그 상위에 무엇인가 있고 이것이 법을, 인간이 만드는 법이 이거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용어를 붙이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제가 요약을 하며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법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절대 진리, 절대적인 법 이런 게 있고 이러한 자연법이 실정법에 앞서서 독립적이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 규범이라는 거죠. 즉 실정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자연법에 대한 정의는 아까 법철학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 하고, 자, 이런 자연법을 국제법상 그 접근 방법은 자연법의 존재를 일단 인정을 하는 거고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자연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이렇게 하자 하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어도 자연법의 규칙이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요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국제법 강의라고 우리 국제법 강의 1강을 쓰신 교수님, 정인석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정인석 교수님이 쓰신 교재이고요. 이 교재 내용이 우리 국제법 1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교재가 우리 국제법 교재가 이 교재를 많이 이제 간추려서 한 거이기 때문에 이 신국제법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3에서 14페이지까지가 아까 제가 말한 자연법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요 부분인데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도 자연법이 존재하고 자연법의 규칙이 국제법의 기본을 형성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연법주의 국제법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법실증주의 한번 가겠습니다. 법실증주의는 우선 실증주의가 무엇이냐? 실증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식을 받아들일 때 어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관찰이나 실험 이런 것들로만 증명 가능한 지식만을 우리가 지식으로 인정한다 하는
그런 사고를 실증주의라고 하고, 실증주의는 우선 사회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 실증주의가 법학에 접목이 돼서 나온 게 법실증주의다. 자, 이 법실증주의에 대한 그 정의는 법철학 교재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올려놓은 21세기 국제법 발달에 대한 자연법론의 영향이라는 교재를 보시면 법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제가 보면, 자, 이게 21세기 국제법 발달에 대한 자연법론의 영향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 4쪽부터 보시면 일단 자연법론의 정의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법실증주의에 대한 정의도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인용하고 변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법실증주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법실증주의는 현실적인 정립 절차, 현실적인 정립 절차라는 게 입법 과정인 거죠. 우리나라 국내법을 비유하자면 국회에서 입법하는 그 절차, 그런 정립 절차에 의해서 부여되는 실정성, 이 실정성에 의하여 비로소 규범적 존재성이 인정되는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주의를 법실증주의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국제법에 대입이 되면, 그럼 국제법상 실증주의라는 거는 주권국가 사이에 각각의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주권국가 사이에 법만을 우리가 국제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법이 바로 국제법상 법실증주의 접근 방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의사입니다. 국가의사 또는 국가 동의 또는 합의, 실행,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만을 국제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이걸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법실증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법에서 국가의사, 국가의 동의, 그리고 각각 국가의 합의, 같은 얘기인데요. 그리고 국가의 실행에 의한 법만을 국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법실증주의는 우리 국제법 교재 9페이지랑 아까 그 말씀드린 21세기 국제법 발달에 관련된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제법 교재 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페이지 제일 아래 쪽을 보시면 법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국제법이란 근본적으로 국가의사의 산물이다. 국제법이란 국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통해 창설되는 것이므로 국가 간의 합의가 없는 부분에서는 국제법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정의인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국가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약이라든지 관습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제법에서의 법실증주의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의 큰 접근 방법,
자연법주의에 의한 국제법, 또 법실증주의에 의한 국제법 정의하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내용은 제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해당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또 교재와 가장 유사한 신국제법 강의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없는 부분들은 그 논문에서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면 없었거든요. 그리고 참고문헌도 우리 국제법 교재만 참고문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제법 교재를 가지고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마쳤고요. 이제는 역사적인 전개 과정입니다. 국제법이 어떤 역사적 전개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대 초기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국제법이 성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이때는 국제법에서 법실증주의가 출현하는 시기. 근데 초기 국제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자연법주의 국제법에 위주로 발전을 했고요. 그 이후에 법실증주의가 나오면서 법실증주의 국제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이거는 이제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현대국제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다시 자연법주의 국제법으로의 뭐 부활이라든지 뭐 회귀, 다시 부흥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근대 초기 국제법이 성립하는 그 시기 이제 중세가 지나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로마 카톨릭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신교국과 구교국으로 국가가 분리가 되면서 유럽에서 다수의 국민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어떤 콜럼버스에 대한 항해 같은 국제법이 더 확대되는 그런 출발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상에서 국제법이 나오게 되는데 국제법은 주로 비토리아 수아레즈 그로티우스라는 자연법 학자들에 의해서 국제법이 나오게 되고요. 초기에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주로 자연법에 입각한 국제법을 펴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그로티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로티우스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국제법 교재 8페이지, 9페이지 그리고 신국제법 강의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 번을 한번 보면 우리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근대 국제법의 성립, 예, 국제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중간 부분부터 국제법은 한번 보시면 국제법이라는 거는 국내법이 아니니까 물론 필요한 게 다수의 주권 국가죠. 다수의 주권 국가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권위 안에 있던 중세 국가들과는 달리 스페인이나 영국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국민 국가가 탄생했다는 거, 또 이런 국가가 교황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에서 국제법이 탄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제법은 자, 8페이지 제일 아래 그로티우스에 의해서 체계화가 됐는데 9페이지 그로티우스는 이때 이제 유럽에서 30년 전쟁, 이게 이제 그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간의 이제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을 따라서 국제법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된 거고요. 초기 국제법 학자들은 자연법론에 입각한 국제법을 피력했고 이때는 중세 교권이 무너졌고 그리고 신학으로부터 분리된 영구 불변의 자연법론에 입각한 국제법론을 제시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자연법론에 입각한 국제법이 탄생이 되고 국제법이 자연법주의로 시작이 됐다라. 여기까지가 자연법주의 국제법에 대한 초기 예, 그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교재 8페이지와 9페이지 또 신국제법 강의 12, 1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법실증주의 실현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법주의에 입각한 자연법주의에 의한 국제법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법실증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유럽의 종교전쟁이 이제 어떤 종교전쟁으로도 유럽이 안정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전쟁 이후에 주권국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동안에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었던 이런 자연법주의에 대한 반론 그리고 법실증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제 법이란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때와 장소에 따라 또는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가 되는데 이제 이러한 주장이 바로 법실증주의 주장이고요. 이렇게 법실증주의가 국제법에 결합이 됨으로써 국가의 의사 또 국가 간의 합의 또 주권국가 상위에 있는 법이 아니라 주권국가 사이에 있는 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점차 바뀌게 되죠. 그동안 자연법 위주에서 법실증주의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국제법도 법실증주의 국제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 교재 9페이지, 10페이지 또 신국제법 강의 15, 17페이지 그리고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돼. 제가 신국제법 강의 1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교재랑 거의 내용이 유사한데 국제법이 정의의 원칙에만 기반해야 된다면 국가 대외 관계에서의 법과 정책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자, 여기서부터 법실증주의 국제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법이란 제정되는 것이 아니 발견될 뿐이라는 입장, 이 입장이 다 자연법주의 입장이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법학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하게 된다. 네,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또 유럽이 종교전쟁 영향으로 벗어나고 안정을 찾고,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는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자연법주의는 보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다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법실증주의는 이렇게 때와 장소에서 또는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점점 나오게 되면서 이제 법실증주의 국제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쭉 그리고 10 신국제법 강의 17페이지 여기까지가 법실증주의 국제법의 역사적인 전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요약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과제물을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우리 교재와 신국제법 강의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법실증주의 국제법은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기 그 이전까지 법실증주의 국제법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적 전개 과정의 마지막 현대국제법이다.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되고, 단순히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1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비유럽 지역에서 독립국가가 증가했답니다. 그 이전에 여기 끝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런 법실증주의적 국제법이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을 합리화하는 이론적인 도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법실증주의 국제법은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제 중요 국제법의 중요 기반이 되고요. 세계대전 이후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그동안 식민지에 있던 그런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국가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국가 간의 동질적인 요소가 희석되고, 그전에는 유럽 국가 위주로 국제법이 진행이 됐는데, 독립국가가 증가하고 또 공산국가 소련이 출현하면서 서유럽 국가 중심 세계 질서가 종식이 되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또 국제법이라는 게 국가 간의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구조가 좀 변화가 되는 게 국제연맹이라든지 국제연합이 새로운 국제법의 주체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더 다양한 주체들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국제법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일 큰 거는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법실증주의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법실증주의라는 게 인간이 만든 법이 실제적으로 제정된 법만을 법으로 해야 된다.
나는 건데, 나치의 법을 통해서, 나치의 법도 민주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나치의 법을 보고 법실증주의라는 게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무시한 악법도 법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법실증주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주의에 입각한 국제인권법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환경법 등 이런 그 상세한 법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 법실증주의 국제법이 국가 중심적인 국제법이라고 했다면, 이제 현대 국제법은 인간 중심적인 법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또 국가 외에도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민간기구, NGO, 또는 다국적 기업, 개인의 역할들이 점점 증대되게 된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전개의 과정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교재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현대국제법의 전개,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자연법주의 국제법이 부흥을 하게 되는 거고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접어든다. 여기부터 아까 제가 쭉 요약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법실증주의 국제법은 조약이라든지 또는 관습국제법만 그 법원으로서 인정을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제연맹이 탄생하고 또 2차 세계대전 유엔이 탄생하면서부터 자연주의 국제법에 대한 회귀가 조금 더 빨라진 거죠. 그리고 소련, 공산국가, 또 식민지에 있던 새로운 독립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서유럽 중심의 국제법, 즉 법실증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국제법을 주장하게 되면서 다시 예전 자연법주의 국제법이 이제 다시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페이지 중간까지 13페이지 초반까지가 새로운 현대국제법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입니다. 여기 제가 요약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교재 그리고 신국제법 강의 추가적으로 논문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대충 한 4페이지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요거 하면 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국제법의 법원론, 이런 자연법주의 또 실증주의 국제법이 현대국제법의 법원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 2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법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법원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법원이라는 거는
재판의 규범이죠.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좀 세련되게 쓰면 실정국제법의 형성 절차 또는 국제법규의 실체적 내용의 기원, 성립을 입증하는 자료다. 요거는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법원의 개념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법원의 개념에 대해서 써주시고,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이 중요한 이유, 국내법은 우리가 법원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법원은 국내법에 비해서 불명확하다. 그리고 국제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 규범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일본과 우리나라가 독도 가지고 영토 분쟁 또는 다른 나라들 영토 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영토 분쟁을 하게 될 때 국제법에서 이거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법원이 국제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법원은 ICJ, 국제사법재판소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상 규칙 ICJ 규정 38조 1항을 참고합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도 ICJ 규정, 이 ICJ 규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꼭 참조를 하시는 게, 꼭 내용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ICJ 규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국제법의 법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법주의 영향. 자연법주의가 국제법의 법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ICJ 규정은 우리 국제법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게 그 ICJ 제38조 1항이고요. 제가 게시판 여기에도 제가 38조를 해놨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번 ICJ 규정 38조에 보시면 가와 가는 조약입니다.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으로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이거는 조약입니다.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 이거는 관습국제법. 가와 나는 법실증주의의 영향입니다. 뒤에서 법실증주의 영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실증주의에 영향을 받은 국제법의 법원이 바로 ICJ 제38조 1항의 가호와 나호가 되겠고요. 다와 라는 자연법주의 영향입니다. 여기 일반 원칙, 사법 판결, 뭐 학자의 학설. 제가 여기서는 라는 좀 불명확해서 라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일단 다만 언급했습니다. 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시면요.
먼저 자연법주의의 영향, 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원칙입니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즉 국제 법규의 흠결로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세 번째에 일반 원칙도 재판상 준칙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 일반 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국내 재판소에 축적된 여러 일반 원칙 중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 가능한 원칙. 이거는 국제법 분쟁 당사자 A와 B라는 당사자가 있다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때, 즉 흠결 재판이 불가능할 때는 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그 각각의 국내 재판소에 자기 나라 국내 재판소에 축적된 일반 원칙 중에 적용 가능한 원칙, 즉 A국과 B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반 원칙을 이용해서 분쟁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를 보시면 32페이지가 그 얘기가 있고요. 법의 일반 원칙, 자연법주의 영향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 가능하고 판단되는 원칙을 분쟁 당사자 그 재판을 할 때 판단을 대입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예로서 이 일반 원칙에 어떤 예가 있냐면 연체이자의 원칙 또는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책임, 신의 성실 원칙, 권리남용의 금지, 금반원 등이 있다. 이런 원칙들을 분쟁 당사자 사이에 판단을 할 때 이 일반 원칙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 일반 원칙도 국제법의 법원론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배상 책임의 원칙, 신의 성질 원칙, 권리남용, 금지, 금반원 원칙들을 활용을 하겠다. 네, 이런 일반 원칙은 자연법주의의 영향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형평과 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 보시면 형평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재판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 또는 가치관 또는 추상적인 법규를 구체적인 사태에 적응시키기 위한 시정 기준을 의미한다. 형평의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국제법 분쟁 당사자 사이에 판단을 할 때 이러한 형평도 법원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 형평이 실제적 재판에서 법원으로 활용을 된 예가 뮤즈강 인수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허드슨 판사는 형평이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고, 형평이 국제법에 내지 않은 관념으로서 부법원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형평은 보조적인 법원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형평과 선도 마찬가지로 자연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법주의 영향으로 강행규범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 교재 2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자,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법실증주의 국제법이 이제 주류를 형성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실증주의 국제법은 법원으로 국가가 서로 동의하는 것들만 법원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조약과 관습 국제법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다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법원상의 변화를 대표하는 현상은 자연법론의 부활로도 지칭되는 초 또는 탈 실증주의적 법원론의 등장이다. 그래서 자연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법원론에 대한 게 이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법규가 의무법규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도 포함된다는 입장. 의무법규라는 건 그 임의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강행이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국제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강행벽부라는 게 그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걸 지키고 싶은 나라만 조약이라든지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만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의무법규가 법실증주의 국제법에서는 의무법규가 해당이 됐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은 그런 법규도 지켜야 한다는 게 강행법규인데, 이 법규가 자연법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거죠. 그거를 확증해 놓은 게 1969년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실정 국제법화 되었다. 자, 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어느 부분이 이 강행 법규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면 53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도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조금 늦게 올려놨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조항을 그대로 한번 올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 이 조약이 어떤 절대 규범, 강제 규범하고 충돌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자연법주의에 대한 영향입니다. 대신에 이 절대 규범이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이라는 조금 제한사항을 둠으로써 우리 교재에서는 완벽한 자연법주의가 아니라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어떤 절충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지만, 그래도 이 53조는 강행규범을 어떤 실정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35페이지 강행규범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별 국가의
일반적인 행위, 국가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국제 법규로부터 이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의무성이죠. 내가 하기 싫으면 내 국가가 그걸 지키기 싫으면 자유롭게 이탈이 자유로웠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인권이 천차만하게 무너진 걸 보면서 강행규범으로 몇 가지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새 뭐 인도주의라는 그런 관련된 것들 중에 고문 방지라든지 또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강행법규로도 모든 나라에서 다 지켜야 되는, 비록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강행법규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강행규범에 대한 부분이 자연법의 부활 다시 회귀, 그 자연법주의에 영향을 받은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수락과 승인, 국제법의 강행규범이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고 인정되는 규범이라고 한 이 수락과 승인이 여기 보시면 절충적인 거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 53조는 자연법적인 요소와 실정법적 요소의 절충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 53조,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53조는 자연법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대세적인 의무입니다. 이 대세적 의무라는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자, 22페이지 강행벽구 그 아래쪽에 대세적 의무. 대세적 의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추세라는 얘기죠. 모든 국가들이 따라야 할 그런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세적인 의무도 마찬가지로 내가 국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라야만 하는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는 바로 자연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세적 의무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은 36페이지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세적 의무라는 관념은 1970년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에서 ICJ가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서 침략 행위와 집단 살해의 불법화, 노예제도 및 인종차별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과 규칙과 같이 여기입니다. 모든 국가가 그들의 보호에 법적 이익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대세적 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라야 한다는 거죠. 모든 국가들이. 구체적인 이제 예로 국제평화와 안전, 뭐 침략 금지 의무 이런 것들, 또 인권에 관한 것들,
노예 집단 살해 이런 것도 환경 보전 관련 건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세적 의무로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 대세적 의무도 마찬가지로 예, 자연법적인 영향입니다. 자, 국제범죄도 공동체의 근본적 권익 보호에 필수 불가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따라야 되는 이걸 따르지 않을 때는 국제 의무 위반으로 이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제 범죄라는 개념으로 잡아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법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 범죄의 이해는 우리 교재 36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 부분이 국제 범죄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세적 의무에 대한 부분은 자, 요 부분이 예, 대세적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거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들을 때 조금 잘못 들었는데요. 그 위쪽이 네, 대세적 의무, 그 아래쪽은 국제 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세적 의무, 국제 범죄는 다 자연법주의 영향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법주의 영향에 의한 국제법 법원론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실증주의 영향은 조금 간단합니다. 법실증주의 영향은 조약과 관습국제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실증주의는 국제법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 국가가 동의한 개별 국가의 의사가 반영된 것만 국제법으로 하겠다는 그 주의가 법실증주의 국제법인데요. 이 법실증주의 국제법에서 법원으로 삼는 것은 조약과 관습국제법 실제적으로 실정성이 확보되는 이 두 가지만을 법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ICJ 규정을 보면 가호와 나호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ICJ 규정을 보시면 자, 가호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이게 이제 조약이고요. 나호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 간의 증거로서 국제간섭 이게 관습국제법입니다. 그래서 법실증주의 영향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과 관습국제법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국가 간의 명시적인 합의 우리 교재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조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거고요. 조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하고만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국가와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이 B라는 국가에 적용이 안 되죠. 이걸 조약의 상대유라고 하는데요. 즉 조약은 상대유의 원칙이 있고요. 대신에 관습은 일반적인 관행, 우리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법도 일반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약과 관습국제법에 대한 거는 이걸 기준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첨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분명하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제물을 한번 훑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본론으로는 국제법의 발전 과정으로서 두 가지 흐름을 이렇게 두 가지 큰 흐름을 통한 국제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게 본론의 내용이고 첫 번째는 그 두 흐름의 접근 방법을 정의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두 흐름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흐름이 국제법 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까지 본론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서로는 이렇게 두 흐름이 있는데 이 두 흐름의 국제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라는 말로 끝맺음을 맺으면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국제법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쓴다든지 정의를 좀 쓴다든지 또는 법적 성격 이 법적 성격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 1장에 보시면 이 국제법 역사 들어가기 전에 이 위쪽으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국제법이 국내법과는 다르다. 하지만 국제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흐름을 통해서 국제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서론을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은 아까 우리가 쭉 공부했던 요것들을 본론으로 하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국제법이 중요하고 요새는 세계화라든지 국제화라든지 또는 기후 변화, 환경 어느 한 국가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이라는 게 더욱 중요한데 국제법에 대한 어떤 더 철저한 연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5장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장수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과제물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